나는 그 여인의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을 손의 온전한 감각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는 술 취한 기운에 몸을 맡긴 채 그것이 아내 서미경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물류기업의 회식에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밀함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실크 잠옷 위로 드러난 숨결과 피부의 온기는 10여 년 동안 권태에 잠식되어 말라버린 나의 욕망을 단번에 터뜨렸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그녀의 입술을 찾아 깊숙이 파고들었고요. 그녀 역시 숨결을 섞으며 나를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20년 결혼보다 더 낯선 온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좀 더 밝은 곳에서 그녀를 확인하고 싶어 손을 전등 스위치로 뻗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는 순간 나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놀란 토끼처럼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여인은 50살 아내 서미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3일 전 이혼 문제로 우리 집에 몸을 피한 49살 윤혜림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과 두 번째 인생을 이야기하는 황혼 로맨스 채널 황혼의 속삭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은 모두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들로 사연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만 가명 및 재구성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년 전 저 강도윤은 물류기업의 영업본부 팀장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저는 책임감이 강한 가정형 가장이었지만 오랜 결혼 생활은 두 부부의 감정과 관계를 서서히 말려가고 있었지요. 아내 서미경은 구청 민원실 공무원으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미경은 넉 달 전부터 민원실 일이 바빠져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7시 넘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영업팀장으로서 접대나 회식이 잦아 주에 2번 이상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0살짜리 아들은 독일 유학을 떠난 지 2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52살의 저는 1년 전만 해도 주말에 아내와 손을 잡고 송도 센트럴파크를 걷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피곤함을 핑계로 주말 내내 방이나 거실에서 각자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주말 부부 아닌 주말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너무 무덤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도 당신한테 별로 물어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힘들까봐 배려하는 거지요. 우리가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바라요? 라고 대답했고 서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권태가 깊어진 결정적인 균열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술로 달랬고 아내는 일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한 친구인 윤혜림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윤혜림은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경기 침체로 폐업했고 결혼 15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서미경은 혜림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쉬어. 나도 바쁘니까 신경 안 쓸게. 라고 제안했고 혜림은 짐을 싸서 송도 우리 고층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혜림이 들어온 첫날 밤 저는 늦은 회식으로 집에 없었고 미경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림이 이혼 문제로 힘들어서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나는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이랑 늦게 들어갈게. 저는 그 문자를 새벽 2시가 다 되어 확인했고 그 밤 일어난 일은 제가 살아온 52회의 인생 중
가장 충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낸 후 잠들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안, 이불 속에서 누군가 자는 기척을 느낀 저는 그것이 아내 서미경일 거라고 술 기운을 빌려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침실 안은 암막 커튼 때문에 바깥의 송도 야경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극도로 어두웠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이불 속의 온기와 숨결이 주는 친밀함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10여 년 만에 느껴보는 익숙하지만 낯선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뒤에서 안으려 했고 잠옷 사이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에 오래간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오랜만에 사랑을 속삭이려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그녀의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을 더듬었습니다. 익숙함과는 확연히 다른 섬세한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술이 깨는 듯한 충격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끓어오른 욕망은 이성을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미경아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얇은 실크 잠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저항을 했지만 이내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술을 찾아 격렬하게 파고들었고 그녀는 제 목을 감싸 안으며 같은 무게로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키스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욕망을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딸깍 소리와 함께 켰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윤혜림의 놀란 눈과 당황한 얼굴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림은 상체를 일으켜 얇은 실크 잠옷으로 드러난 몸을 이불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불 밖으로 몸을 빼내 침대에서 떨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혜림은 흐느끼듯 형부, 죄송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서미경에게서 온 문자를 그제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혜림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잔다고 했잖아요. 난 친구들이랑 늦게 들어갈 거예요. 그 문자가 나를 더욱 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자정이 넘도록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혼란과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야경은 평소에는 아름답게 느껴졌지만 그 밤은 나의 고립감과 절망을 상징하는 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52살의 저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일탈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아내의 친구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혜림은 30분쯤 뒤 얇은 가운을 걸친 채 안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오더니 형부, 저 때문에 죄송해요. 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내가 미쳤었지요. 내가 술에 취해서 미경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책하며 우리가 어젯밤 일을 미경이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혜림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실수. 맞죠? 근데 형부도 느끼셨잖아요. 언니한테서는 오래전부터 느낄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라고 나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예요? 혜림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거칠게 반박했지만 속으로는 혜림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랑을 나눈 지 석 달이 넘었고 서로에게 피곤함을 핑계로 사랑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해림은 저는 결혼 15년 동안 남편에게 여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정서적으로, 애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채 말라가고 있었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의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절박함과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과 공명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바깥의 송도 야경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2살의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남자로서의 결핍 사이에서 숨막히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해림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형부도 잊으세요. 저도 잊을게요. 라고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금기의 온도가 위험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림은 일찍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지만 저는 어젯밤 충격 때문에 밤새 소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해림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나를 깨우지 않고 한동안 바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 해림과 다시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아내 서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외근 일정이 오후로 미뤄졌어요. 점심때쯤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해림이 잘 챙겨줘요. 전화를 끊자마자 해림은 나에게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형부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혹시 저 때문에 죄책감이 드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일 때문에 미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미경이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해림은 제 손을 잡더니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형부의 손길과 키스가 15년 만에 저를 여자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단 한 번도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형부의 그 순간의 착각이 저에게는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해림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52살의 저도 아내에게서 오래전부터 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결핍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가장 위험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형부, 딱 한 번만요. 언니가 돌아오기 전 딱 한 번만요. 저 다시 여자인 걸 느끼고 싶어요. 형부의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제 몸은 해림의 절박한 눈빛과 떨리는 손길에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안 돼요. 해림아, 이건 미경이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에요. 라고 외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해림은 다시 저에게 다가와 나를 안으며 형부, 제발이요. 딱 한 번만요. 손님방에서 딱 한 번만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내 서미경의 죄책감과 친구 해림의 절박함이 나의 결핍을 자극하며 결국 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도윤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2살의 이성적 판단보다 10여 년간 외로움이 만들어낸 결핍이 더 컸습니다. 윤혜림의 떨리는 눈빛과 애원의 강도윤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딱 30분만이에요. 미경이가 돌아오기 전 30분만이에요. 라고 말하며 해림의 손을 잡고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방은 아들이 쓰던 방이라 작고 아늑했지만 지금 그곳에서 벌어질 일은 20년 결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금기였습니다. 강도윤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해림은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희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에게 다가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림은 강도윤의 입술을 막으며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순간만 존재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서둘러 벗겨냈습니다. 얇은 실크 잠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52살의 강도윤과 49살의 윤혜림은 서로의 옹기와 살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손은 해림의 곡선을 조심스럽게 더듬었고 해림은 애틋함과 갈망이 뒤섞인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손님방 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이 느낀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외로움의 공명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에게서, 아내에게서는 오래전에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한 자신의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해림은 결혼 15년 동안 고갈되었던 여자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불렀고 떨림과 온기만이 손님방을 채웠습니다. 30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졌고 한참 후에야 강도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신 차려야 해요. 미경이가 언제 올지 몰라요. 라고 말하며 흐트러진 옷을 수습했습니다. 해림은 침대에 누워 만족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형부 감사해요. 이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이건 절대 다시 반복되면 안 돼요. 라고 해림에게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강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님방에서 윤혜림과 벌인 금기가 나의 52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충격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송도 야경이 아침해에 희미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침 7시 아내 서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외근 일정이 오후로 미뤄졌어요. 점심때쯤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해림이 챙겨줘요. 강도윤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또다시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아내의 외근 연장은 곧 금기를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윤은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해림과 선을 넘은 장소인 손님방에는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림이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형부, 어젯밤 일은 잊으셨나요? 라고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라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림은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 형부와의 그 순간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의 절박함을 넘어 위험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아, 미경이가 점심때 온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미경이 볼 준비를 해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림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부, 오늘 언니가 돌아오기 전 딱 한 번만 더 기억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나에게 애원했습니다. 강도윤은 안 돼요. 2번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해림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에는 언니 침대에서 하고 싶어요. 해림의 말은 강도윤의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죄책감의 최고치를 찍는 장소에서 금기를 반복하자는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아, 너 제정신이에요? 그건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라고 절규했지만
해림의 애원과 눈물은 나의 결핍과 욕망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결국 52살의 강도윤은 윤혜림의 위험한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서미경의 침대에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을 나눈다는 죄책감과 짜릿한 스릴이 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해림에게 딱 1시간이에요. 1시간 후에는 모든 걸 잊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해림은 내 형부. 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안방 침대로 먼저 향했습니다. 안방 침대는 서미경과 강도윤 두 사람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금기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강도윤은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앉아 해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얇은 가운을 풀며 나를 유혹했습니다. 강도윤은 아내의 침대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해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명력과 욕망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해림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타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어젯밤과는 차원이 다른 격렬함과 갈망이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 해림의 뜨거운 체온,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의 송도 야경이 흐릿하게 사라지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강도윤은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 더욱더 해림에게 집착했고 해림은 다시 여자로 태어난 듯한 희열을 만끽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강도윤은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자괴감이 가득했습니다. 해림은 강도윤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형부,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틀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 서미경에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강도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전 11시 반 아내 서미경과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과 윤혜림은 흐트러진 옷을 서둘러 수습하고 안방과 손님방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에게 해림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요. 너는 아내의 친한 친구이고 나는 너의 형부예요.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평생 묻어두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부. 저는 이젠 혼자 일어설 힘이 생겼어요. 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해림은 자신의 짐을 서둘러 챙기더니 강도윤에게 먼저 나갈게요. 언니에게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의 마지막 뒷모습을 현관에서 바라봤습니다. 해림은 현관을 나가기 직전 강도윤에게 다시 돌아와 형부, 고마웠어요. 이틀이었지만 저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언니에게 잘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림의 눈빛은 죄책감을 넘어선 어떤 깊은 감사함과 이별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해림이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채웠던 어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12시 정각, 아내 서미경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강도윤은 마치 죄를 짓고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해림이 급하게 나갔다는 말에 아이고, 해림이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
잘 해결해야 할 텐데.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금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아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은 아내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틀의 금기가 끝나고 강도윤의 삶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물류기업의 팀장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고 저녁에는 송도 고층 아파트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아내 서미경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안방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곳에서 윤혜림과 나눴던 금기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 강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서미경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부부관계의 무덤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강도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무덤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혜림이 일도 있었고 우리 서로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서로 챙기면서 살아요. 아내는 강도윤에게 따뜻하게 기대며 내가 당신 외로웠던 모습을 몰랐어요.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강도윤은 아내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친구와의 금기가 아닌 그저 남편의 업무 스트레스나 결혼 권태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다정함은 강도윤의 죄책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강도윤은 아내를 힘껏 끌어안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지금 다시 사랑을 시작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강도윤은 이미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틀의 비밀로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의 고요한 송도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틀의 금기로 인해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밀은 감쪽같이 숨길 수 있었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52살의 강도윤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권태가 부른 자신의 영원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비밀로 가득 찬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린 엔딩이었습니다.